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론을박 박수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민주평화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창당 2년 만에 둘로 나뉘었고요. 정치권은 새로운 4당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신당인 바른미래당, 앞으로 이 두 당이 우리나라 정치권을 어떻게 재편해 나갈까요? 오늘 갑론을박에서는 국민의당 분당과 신당 창당을 중심으로 향후 정치권의 변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이제 민주평화당 소속이 되셨습니다. 천정배 국회의원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천정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 윤희용 센터장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끝으로 김대현 유민연구원장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이었죠. 민주평화당이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먼저 의원님, 창당 분위기, 대회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짧은 기간에 창당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우리 스스로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예,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이제 민주평화당이 국민들을 하늘처럼 섬기고 또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그 창당 대회 관련 기사 읽어보니까요, 눈에 띄는 게 민생, 민주, 개혁, 평화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당의 정체성이랄까 앞으로 좀 제약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한 가지를 빼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만든 우리 정강정책을 이렇게 포켓북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늘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우리는 그 지금 네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생, 민주, 평화, 개혁. 네. 근데 사실 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렇습니까? 우리가 5대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네. 평등을 구현하겠다. 아마 진보 정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평등을 내건 최초의 정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평등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평등, 그리고 성평등, 세대 평등,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역 평등은 우리 호남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호남이 오랫동안 차별받아 왔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해서 정치적으로도 호남의 위상을 회복하고, 달리 말하면 전국이 지역이 평등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담았습니다. 네. 국민의당에 이제 잔류되어 있는 분들은 앞으로 통합 신당을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탈당파 의원들이 새로 당을 만들어서 2년 만에 이제 분당이 공식화 됐습니다. 네. 지난 국민의당의 2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양당 체계 안에서 이제 3당 체계를 사실상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서 여러 정당이 있을 때 정당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반응성 높은 정치를 가져오게 하는데 국민의당이 상당 부분 이제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어느 정당도 어쨌든 새로운 바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것, 그거 자체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호남 측면에서 봤을 때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 체제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경쟁 체제, 호남 내에서도 정당의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호남을 이제 묶음으로써 많이 얘기했는데, 네. 지난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 결과들을 보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도 또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거나 또는 장년층 이상에서는 국민의당을 지지한다든가, 이런 이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던 세대 간의 어쨌든 잠재되어 있던 갈등들, 균열, 이런 것들도 네. 확인이 됐던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네. 그럼으로써 다양한 이제 유권자들의 의견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고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는 점,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호남과 중도라고 하는 이제 약간 결합하기 어려운 이제 두 가지 타겟을 놓고 네. 분당이 이제 이어져 오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의 그릇 안에 담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 많은 이제 갈등을 사실 예고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사실 이제 분당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안철수 의원과 그다음 호남 출신의 의원들이 과연 같은 당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 예. 상당히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초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이 주축이 됐던 그때 국민당 같은 경우는 뭐 정치 고수들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게 과연 안철수 의원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가졌어요. 네. 근데 역시나 이제 뭐 바람잘날 없다고 이제 국민당을 평가를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면은 다당제의 기초를 좀 다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특히 네. 이제 호남에서 민의에 대한 대접들을 일정 정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당 창단 자체가 당시에 이제 2년 전에 민주당이 무능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 반사이기로 그 총선을 앞둔 59일 만에 그 정당에 탄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민당 의원들이 마치 본인들의 그 우위에 본인들이 잘해서 39석을 의석을 얻는 것처럼 약간의 그 착각들 좀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사이기로 얻은 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당제의 기초가 됐었는데 우리 천정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정치는 기본적으로 선거 제도와 정당 체계의 문제거든요. 어떤 선거 제도냐 정당 체제냐에 따라서 정치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이야기하는데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현재 승자독시 소선거구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네.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 그게 맞는 길이라고 봤는데 결과론적으로 현재 지금 다당제의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이게 분열에 의한 분화이지 유럽 선진국처럼 정책 중심의 다당제를 좀 갖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대선 이후에 이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데 선거라는 거는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나 그 국민당이 보여줬던 행보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쉬운 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정부 들어섰는데 사실 국민당에서 발목 아닌 발목 어떻게 좀 시끄러웠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국민당을 연정이나 파트너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라질 정당으로 바라보면서 개혁의 골드타임을 좀 놓쳐버렸다. 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새로 창당한 정당이 15분 국회의원으로 출범했는데 한 분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서 14분이에요. 예. 예. 앞으로 이제 뭐 뜻하는 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또 확장성에 대한 그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당장 원내 교섭단체는 저희로서는 아쉽지만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구원이 14명이죠. 네. 14명 거니까 앞으로 6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대표 측의 그 당에서 이제 출당을 시켜주지 않는 한 가담을 못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리고 또 손금주 의원, 또 전북의 갑자기 정책의장을 하는 이용호 의원,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마 우리 민평당으로 합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선 교섭단체는 시간을 두고 보면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야 관계가 조금 전에 이제 보도에 제가 이제 그 사당 구도로 재편됐다. 근데 이제 친여 성향의 어떤 국회 의석 수와 그다음에 이제 보수 야권 성향의 의석 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력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도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게 재편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은 뭐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범여권, 범야권 네. 이제 두 개의 어쨌든 세력으로 나눠지고 구분될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바른 미래당과 또 민주평화당 이제 생겨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어떠한 이제 첨예하게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또는 정부 사안에 대해서 동조하느냐 동조하지 않느냐의 양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새로
창당될 두 개의 정당에 있어서는 이제 한쪽의 입장을 좀 더 강하게 갖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지금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민주평화당이 창당된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창출시키고 또 호남의 어쨌든 문제들 또는 이제 어떤 낙후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호남의 기반, 이런 정서가 있는데 호남의 정서에 반대되는 이제 행보를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여적 성향을 사실은 일정 부분 가져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이고, 반면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부의 각을 세워야 되는,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보수 성향을 좀 강화하는 정당, 이렇게 네. 흐름으로 분명히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좀 아까 이제 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4가지, 5가지 그 캐치프레이즈 보더라도 조금 이제 여당에 가까운 성향으로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보거든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자꾸 이제 그 양강 구도로 좀 만들잖아요. 범여권, 범여당, 여권.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또 양당제로 회귀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 자체가 결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민평당하고 일정 정도 정체성이라든가 닮은 꼴이 많다고. 사실 엊그저께 조배숙 대표가 그 추미애 대표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을 때 여성 의원 3명이 모여서 무슨 일을 못하겠냐고 굉장히 반가워했잖아요.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로 해서부터. 근데 그런 분위기만 보더라도 현재는 이제 여권의 언론에서 봤을 때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빈집털이를 하러 가지 않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같이 몰락해 가는 이제 시점에서 새로운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겠다. 이러기 때문에 민주당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과 연정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 격렬한 선거를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싸움을 통해서 그 집을 보수의 중심세로 가려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평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호남을 좀 기반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호남이나 강주 전남이 야당이야 여당이야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문재인 네네.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실제로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시민들은 여당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이유는 뭐 특별히 현재 있습니까?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회의원 의석수를. 여당의 국회의원이 사실 강주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전남에 이계호는 한 분 계시고. 아, 의석수로 했을 때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느낌상으로는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생각이라든가 여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평당에서 좀 강가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야를 가르는 기준이 국회 의석수로 하는 거니까. 예, 무슨 말씀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들이 뭐 대체로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야당이죠. 야당이긴 한데 단지 야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정부 여당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게 야당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명확한 정체성과 노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재작년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국민이 바라는 이제 낡고 병든 기득권 질서의 극복, 이것이 저는 현재 시대 정신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민주당식으로 하면은 적폐청산과 개혁이죠. 네. 그래서 그 노선에 관한 한 저희가 뭐 호남 뭐 이래서가 아니고 그것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제가 과거에 민주당 때 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개혁 노선을 확실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의석수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을 뺀, 국민의당 있던 분들이 이제 37명이죠. 37명 국회의원을 빼고 나머지 국회의석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우호 세력이 129. 예. 그리고 반대 세력이 128입니다. 거의 지금 한석 차이인데, 그러니까 37석의 과거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국회 전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늠하게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까 37명 중에서 이제 절반이면 19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19명이 사실은 이제 저희 민평당의 우호설이 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19명은 저는 이미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4명의
지역구 지역구원 의원 계시고요. 그리고 비례 3명이 있어서 17명 있는데요. 비례세명인데 국민의당인데 지금 탈당 못 하시는 분들이 국회 표결은 뭐 우리하고 같이 할 테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3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금주 의원이라든가 또는 또 이용호, 다른 예컨대 뭐 이용호. 예. 이용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예컨대 박선수 박선수 의원도 의원이라든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아닌가. 설령 당적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네네. 최이배 의원도 그 경제민주화의 그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런 분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크게 봐서 문재인 정부의 우호 세력이 국회 과반수를 가지게 됐다. 뭐 이 점이 저희 이 민주평화당으로서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을 때 항상 정체성이라든가 명분들을 가져가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정계 개편이거든요. 항상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방금 우리 천정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거의 힘을 못 쓸 때 그때 범여권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170석이 넘었어요. 바른정당까지 합치면은 180석 넘은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개혁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촛불강자에서 나왔던 정치개혁이나 언론개혁, 재벌개혁 이 어떠한 그 개혁 법안 하나를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민주당이나 국민당도 마찬가지로 못 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또다시 이제 새로운 정당과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자칫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제가 김 원장님 예.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네. 그것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저도 그 걱정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고,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즉시 무슨 아까 바른정당까지도 이렇게 포용해낼 수 있는 큰 틀의 180석 이상의 그 우호 세력을 만들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지만은 사실은 국민의당이 있었고 지금 민평당이 있었던 소수 저희 세력으로서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협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뭐 유승민 이런 분들 우리가 끌어와서 협력을 시킬 방법은 없죠. 그것은 사실은 마땅히 이 현재 정부 여당의 분들이 이 책임을 느껴야 할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전 의원께 지금 확장성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봤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죠. 통합됐을 때 명칭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바른미래당, 예, 바른미래당. 근데 이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뭐 보수 지지층 중에 지지할 데가 없어서 자유한국당에 머물고 있는 이런 분들 상당히 흡수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제가 좀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춰보자면은 민주평화당은 어떤 세력들을 좀 당의 지지세력으로 흡수해낼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장성의 문제. 예, 그런 문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평화당이 사실은 어떤 이제 유권자 그룹들을 네. 지지층화해 낼 것인가는 사실은 이제 약간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거칠게 얘기하면 진보, 중도, 뭐 보수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진보 성향층 또 중도층의 상당 부분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정서를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거에 이제 어느 때 정권 1년 이제 지나가면서 가까이 가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데 다소 주춤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반면에 보수층은 상당히 협소해져 있는 것이고 이제 뭐 무당파 등으로 이제 이탈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새로운 어떤 보수층들, 합리적인 보수층들, 이탈해서 표류하고 있는 보수층들을 지지층화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뭐 진보 개혁 진영 같은 경우 똘똘 지금 뭉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도 덧붙여서 상당히 지금 단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 타겟을 어떤 지지층화 해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평화당은 좀 더 이것을 정당으로서 가져간다면 좀 장기적 시점에서 이것을 가져가야지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지지층 것을 찾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면 좀 빨리 지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같은 어떤 그룹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 또 한편에서 이제 호남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호남을 오히려 저는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측면들 전국 정당 하려는 것보다도 우리는 호남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 전략. 네. 뭐 그것도 지금은 이제 민주평화당이 일단은 좀 생명력을 가져가게 하는데 오히려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민주평화당이 단기간에 지지율이 많이 치솟거나 이러기 어렵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평화당이 있어야 되느냐? 이 당을 반드시 만들고 키우고 해야 될 그 당위성은 또 더 크게 느낍니다. 한국 정치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호남이라는 지역 이것이 어떤 천형처럼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지금도 호남당 예컨대 니들 호남당인데 어쩔래 하는 것이 그 어떤 사실에 대한 묘사로서 그 호남 지역이 모여 있으니까 호남당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남당이란 말에 그 호남은 왕따다. 호남은 좀 폄하하고 너희들 호남끼리 해서 될 줄 알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우리 호남 입장에서도 많은 호남 주민들 중에도 과연 우리 호남만 가지고 될까? 우리 과거처럼 또 우리가 왕따당하고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들이 우리가 언제 극복해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광주와 전남에 계시는 많은 이 수준 높은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결국은 우리 민평당을 지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90년대 그 김영삼 전 대통령 3당 합당이 떠오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호남을 제외한 그 3당 합당을 하면서 호남이 네. 소외되는 어떻게 지역 감정이 아니라 지역에서 배제되는 이제 정치가 시작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천정배 의원님의 의견에서 동의를 좀 하고요. 호남이라는 걸 듣고 자꾸 그 뭐랄까 아픈 게 매를 맞고 피해를 받는 사람한테 왜 너 아프냐는 이런 인식은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정 정도 동의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그 탄핵 국면부터 이후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생불능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수가 직결돼 버리는 이제 이런 우려는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서 오히려 저쪽에 희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를 줘버렸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더라도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천정배 의원이나 민평당이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선명성 그러니까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누가 잘하냐 이걸 가지고 호남에서 경쟁을 하다 보면 네네. 그건 누가 원하지 않든 간에 이제는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민주당을 선택했다가 국민당을 선택하고 다시 민주당을 선택하듯이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평당이 자리를 잡으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혁과제라든가 기타의 사회적 의제들을 네네. 누가 잘하냐로 경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 윤희영 센터장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 국민의당의 과거 2년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호남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의제들이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예, 그런 거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그것은 이제 해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쨌든 지금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호남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개혁적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제들에 대해서 사실 차별적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 측면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호남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쟁점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호남 유권자들 여러 가지 이제 서베이 등을 이제 조사해서 살펴보게 되면 네. 이제 어떤 뭐 개헌에 관한 문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어쨌든 5.18 관련해서 전문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이제 연관될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호남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대해서 어쨌든 이 기회에 상당한 부분들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 정부가 호남을 중시하는 정부이긴 하지만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민주평화당이 저는 이제
호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 오히려 저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어쨌든 보여주게 되면서 네. 호남에 관련된 호남 유권자들이 바라는 사안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용해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 이런 측면에서 한다면은 그것이 경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네. 호남 유권자들을 상당히 어필하는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특히 뭐 당장 이번 6월 지방선거 때는 이제 뭐 민주당과의 정책적 협력 관계도 하지만 호남 내에서는 이제 경쟁해야 되는 이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선 지금 두 분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바로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평당은 그 무슨 예컨대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 세력과 저희하고의 그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지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좀 태도죠.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감을 가지고 그걸 반대하고 어떻게 딴지 걸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뭐 너희들 뭐 민주당 이중대 할래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이야기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중대 삼중대 이런 말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잘한 일이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개혁에 관해서도 우리가 저는 그 민주당의 머리 꼭대기에 서야 되겠다. 개혁에 관한 한 우리 민평당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유능하다 하는 그런 그 평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호남 지역 발전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지금 광주시청에 가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 올해 예산을 국회에서 사상 최대 2조 원을 국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더 신경 써준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우선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국민의당, 지금은 민주평화당과 나눠졌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점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광주에서 경쟁하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광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호남 문제에 관한 한 결코 저는 호남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호남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호남이 무슨 기득권이 있나요? 우리 호남의 정당한 정당한 권리,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더 믿을 만한 정당으로 네.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이제 6월 지방선거에서도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선거의 이제 당면의 목표는 단체장을 얼마나 당선시키느냐, 또 지방의원들도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좀 목표나 이렇게 삼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기대치나 저희가 뭐, 지금 뭐 창당한 지 일주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이번에 특별하게 3톱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조배숙 대표, 그다음에 장병환 우리 광주의 원내대표 이렇게 뽑았지만은 네. 동시에 김경진 의원 우리 초선의 그 팔팔한 김경진 의원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미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김경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 대책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은 우선 아까 지금 그 무슨 구체적인 지방선거의 그런 그 뭐 정치공학적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민주평화당이 우리 광주에서 호남에서 확실한 개혁 정당으로 또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낼 그럴 정당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도 좋은 후보, 좋은 정책 이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단체장 예, 지금부터 이제 누가 뛴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열리게 되는 재선거가 지금 광주 전남에 벌써 이제 2건이 지금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저기 서구 가바고 무안 영암 지역하고요. 거기서도 이제 호남에서 어때 국민의당의 이제 통합신당, 그다음 이제 전배 의원님이 계시는 민평당, 그다음 민주당 간에 또 이제 경합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거의 뭐 압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지지율로만 놓고 이제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전에 열린우당의 경험이 있어요. 지지율이 높더라도 그 정당이 공천 과정이라든가 경선 과정에서 페어플레이가 안 되고 오만함을 보였을 때 바로 반사이기로 다른 정당한테 갈 수 있는 이번에는 구도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민평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정당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인물로 좀 승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좀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 약간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강주 전남에 여당의 그 의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서구 갑 같은 경우나 전남 무안에 총력전을 벌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게 함께 가잖아요. 지방선거하고. 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넘쳐나고 아직 민평당은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 없는 상황인데 자칫 오만하거나 그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시기가 벌어졌을 때는 바로 저는 힘들지 않을까. 지금의 여론사 지지도가 틀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사퇴식 이후에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의사봉을 지켜야 되는 그런 네. 입장이니까 쉽게 현역 의원들이 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지방선거에 좀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의지가 강한 분들은 이제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출마를 이제 강행하고 만약에 이미 이제 선거 비용을 많이 투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갈 텐데요. 어쨌든 청와대든 아니면 이제 여당 쪽에서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들 이제 일당의 위상을 지키는 것 자체는 사실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에서 물론 180석이 되어야 주요한 이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네. 어쨌든 국회의장이 누가 하는 것이냐 또는 기호 1번을 어느 정당에 가져갈 것이냐 또 국회 법안 통과 쟁점 법안 통과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해야 할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이제 일당을 위상을 이제 가져가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만류를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일당을 놓치게 되는 것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타격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의원들이 경쟁하는 곳 이런 네. 것들은 의원들의 이탈을 뭐 최소화하는 것을 뭐 강력히 이제 희망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선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올해 저는 사실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선거로 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또 지방선거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이 프레임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정당이 좀 선전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의미는 정부 여당 견제보다는 야권에서요 어느 네. 정당이 주도권을 가져가느냐가 판가름되는 선거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도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서 어쨌든 이후에 어떤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가진 정당이 이제 유지되느냐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판명이 되고 또 민주평화당으로서도 그런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노력을 좀 준비를 많이 이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인물 말씀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출신의 유력 후보가 이렇게 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이제 가정한다면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방금 이제 우리 그 의원들의 만류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건 저는 일시적 불가능한 게 뭐냐면요. 그 의원들이 강행 단체 예산 출마할 거 아닙니까? 네. 강에서 만류하는데 혼자 나가겠다? 공천 안 주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죄송한 질문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 예. 그랬을 경우에 네. 이제 의외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구도상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전남도지사는 누구 현역인데 현역은 이 구도가 짜졌었는데요. 네. 각기 지금 당이 새롭게 신사당 체제가 되면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라 봅니다. 여론사도 해보고. 그래서 명분은 이제 국회 의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속내는 네. 저는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승리를 해야만이 이후에 국회의원선까지 가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고 만류하면 아마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게 의외의 인물이 당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지금 지방선거는 상당히 유력 변수가 후보로 분들이 많죠. 못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 연대에 든다면은 또 아주 뭐 좋은 인물을 영입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 나가는 것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아까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지금 의석 한 석 가지고 친문재인이냐 반문재인이냐 국회 지배 전체가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과연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할 텐데 네. 지금도 부족한데 거기에 또 의원 한두 명 빠지면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이제 있어서 아마
의원들을 내보는 데는 상당한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또 아까 우리 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정권 초반의 선거는 대체로 여당이 매우 유리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쉽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호남의 미래를 어느 정당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은 저는 한번 우리 이 호남 주민 여러분께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심판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호남 대통령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평당을 키워서 나올까요? 뭐 이런 사실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우리 여러분께서 민평당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방송에 나오고 나면 며칠 되면 이제 설 연휴거든요. 네. 우리 설 또 차례상이나 밥상에 또 정치가 또 맛있는 또 안주거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딱 마치 맞게 지금 이제 민평당, 창당, 그다음 이제 국민의당, 바른미래 통합 이게 이제 반찬도 올라가 있어요. 설 지나고 나면은 민심의 이런 흐름들 어떻게 좀 사실 이제 예상해 본다면요? 방송에 나오기 전에 이제 네. 몇 번 지인들이나 이제 가장 가까운 제 어머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거 이후에 뭐 합당 이야기를 많이 이제 거론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네. 한국 정치가 그래 왔듯이 네네네.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또 EFC3이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평당이 일괄적인 갈목한 성과를 못 냈을 때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지지율도 높고 또 대선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손수들이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달갑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독자적으로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는 민평당 입장에서는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 그리고 뭔가 그 호남 유권자들에게 던져줘야만이 생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선거는 후보의 존술 문제로 가령 민평당의 강해단체장이라든가 지방단체 하다못해 시의원의 후보들이 뭐 이제 출범 문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전술로 나갈 건지 사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그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설 명절에 아 이렇더라 민평당이 좀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게 점쳐지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공학으로 선거공학처럼 선거 앞두고 또 하나 정당 탄생했고 뭐 되겠어 이렇게 갈 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뭐 어쨌든 뭐 명절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민주당과 민평당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매우 이제 논의가 많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마 8월에 있을 어떤 당대표 전당대회쯤에서 아마 쟁점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긴 하는데 혹자들은 이제 빨리 비슷하니 정체성도 비슷하고 어떤 호남을 중시하는 것도 비슷하고 하니까 합당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론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주당도 민주평화당도 이제 독자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제 기류가 뭐 강하게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평화당과 합당 등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는 몇몇의 의원님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했다라고 하는 비난에 시달릴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반대측 진영 보수층을 상당히 자극하면서 결집시키게 되는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들이 상당히 있고 180석을 사실은 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서로 할 텐데요. 180석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주요한 법안들은 통과시키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봤을 때 민주당은 거리감을 이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때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어떤 새로운 형식에 가깝게 하는 합당이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아마 민주당의 전당대회쯤에 쟁점이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점은 마무리 제가, 발언 삼아서요. 우선 예. 그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우리 민평당이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하고 합당할 일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합당해서는 안 되죠. 이건 이제 그 3년 전에 제가 광주 서구에 출마했던 때,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2년 전 총선에서 압승하던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호남에서도 오랜 동안에 일당 독점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그 우리 호남 주민들의 문제의식의 발로가 지금 다른 정당으로서의 지금의 민평당이거든요. 그래서 민평당은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옳은 일이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그것이 네. 합당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호남 민심과 개혁을 바라는 분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서 저는 민주당 쪽에서 뭐 합당 이야기를 뭐 지도부에서 언급하고 할 때 내심으로 매우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 일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마무리 발언 삼아서 이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에 민평당 새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실은 저로서도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민평당 소속으로 말씀을 하게 된 첫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민평당은 개혁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세력보다도 더 선명하고 강력하게 우리 이 호남 민심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 평등의 세상, 국가 균형 발전의 세상을 만들어서 호남의 정당한 이익, 호남의 정당한 정치적 위상을 세우는 데에도 다른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또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네. 해 주시죠. 이제 민주평화당이 기존에 이제 국민의당이 내부에 좀 과도한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제 정체성이 좀 정리가 되고 단일하게 어쨌든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내 내부에 이제 갈등이 없이 이제 앞으로 네. 가기를 바라고 호남에서 어쨌든 기존의 국민의당이 있음으로써 나타났던 호남에서의 어떤 경쟁 체제, 정당의 경쟁 체제 이 흐름들은 민주평화당이 계속 이제 이어나가기를 또 강력히 희망을 하고요. 또 그런 이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의석수는 작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정당, 한국 정당사에서 살아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뭐 소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당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쨌든 간에 견제 세력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희망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당이 그 충족을 못 시켰고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는데요. 앞으로 지방선거나 이후에도 천정배 의원님 말씀처럼 합당이나 선거공학적으로 가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설 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 더욱더 차례상 머리에서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 정치권의 변화는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 주길 바라면서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